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입니다. 오늘은 복지부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해설 영상 3탄인데요.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도 가장 문의가 많은 이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매체냐 아니냐, 랜딩 페이지까지 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리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보성 게시글에 의료기관명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기존과 사실은 법령은 동일해요. 다만 기존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메타, 인스타 등에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오다가 재작년 치과 상호검증 사태 이후에 결국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준한다는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죠. 즉, 각 계정별 DAU가 10만 이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로그, 네이버, 유튜브, 메타 이 자체가 10만 이상이면 그건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문 그대로만 보면은 보건복지부 해석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포괄유인 금지 원칙과 같은 헌법상 원칙을 조금 위반하는 것 아닌가, 이런 대통령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유효하게 이걸 다툴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각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으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권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부가 이후 1월 16일자로 세계단체 의광심에 보낸 공문의 내용까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개별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단 그 개별 게시물의 내용 중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인의 성명, 진료 과목과 소재지, 개설 연도 등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인사말 정도의 의료기관, 의료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정보 전달성 게시글, 그러니까 통상적인 치료 정보나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으로만 구성, 또는 의학 정보와 함께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의 성명 정도가 기재된 게시글, 또는 진료, 환자와 관련 없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예컨대 내부 교육, 행사, 학회 활동, 이런 것 등은 일반적으로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로 볼 수 없다. 다만 정보 전달성 게시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넷째, 땡땡땡 의원에서 땡땡땡 의료인에게 확인해보세요처럼 특정 의료기관, 특정 의료인의 이름, 진료, 치료, 시술, 수술을 권하는 경우에는 그 문구로 인해서 이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겟인물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법상의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종합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4번 내용 때문에 의협 의광심에서는 유선상으로는 땡땡땡 의료인, 땡땡땡 의료기관이 아닌 그냥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의료인과 상담해보세요 라고 특정한 이름을 제외한 문구로 수정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들어온 많은 질문이, 인사도 쓰면 안 되는 거냐, 의료기관 지도나 약도를 넣으면 안 되는 거냐, 들어가는 사진에 의료기관이 나오면 안 되냐 등 엄청나게 다양한 상담이 저한테 계속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답이 다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내용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번 사태 일어나기 한 1, 2년 전쯤에 저한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한글 인터넷 주소로 예컨대 떴따따 코성형 99만원.com을 만들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간판 등에 붙여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거든요. 이거 정말 기발하기는 한데, 이제는 명문으로 사전심의 제외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인적 성격을 갖는다면 사전심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심의를 안 받으면 11호 위반,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 통과가 안 될 사정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도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가 많이 문의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의광심에 예컨대 네이버 CPC 광고 문구가 딱 들어오면 PC 버전, 모바일 버전, 노출 글자 수와 그림까지만 딱 심의를 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상 배너 클릭 시에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 광고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체를 심의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CPC 랜딩 페이지가 만약 블로그의 특정 게시글이거나 홈페이지 내 해당 광고용 별도로 제작한 이벤트 페이지라면, 또 나아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팝업 페이지라면 이 부분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일단 기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랜딩 페이지가 블로그 대문이거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라면 이 부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죠.
자, 보건복지부에 각종 유권해석 의뢰도 잘 보내고 굉장히 기준을 잘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강서구 보건소가 있는데요. 이 강서구 보건소에서 최근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단순 의학정보 전달성 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성 글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글 내용 중에 첫 번째, 비급여 항목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글, 두 번째, 시술, 수술 전후 사진, 동영상 게시 혹은 환자의 후기가 수록된 게시글, 세 번째, 실손보험 가능, 수술, 시술, 실적 게시 등 특정 시술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광고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형식의 게시글, 네 번째, 특정 의료 행위, 가격 등을 다른 기관 및 다른 직역 간 비교하는 형식의 게시글, 다섯 번째로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밖에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글을 정보 전달성 글이 아닌 의료 광고에 가까운 글이다 라고 보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이 중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내용은 공감이 가는 바예요. 그런데 1번과 2번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급여 항목의 가격에 대해서 좀 말해 볼 건데요. 의료법 45조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그 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는 접수 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고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라고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홈페이지가 없이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아니 좀 더 나아가서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블로그도 홈페이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이 지점에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은 블로그든 홈페이지든 비급여 항목을 소비자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고지를 하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고지를 안 하면 사전 심의를 안 받아도 되냐, 비급여 가격이 들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거 좀 해석 불이치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가격이 고지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유인성을 띠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정보 전달성 글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게 더 좋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둘째로 비포 앤 애프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원래 영상을 한 편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강서구 보건소에서 안내문이 배포된 김에 좀 이거 한 번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모든 비포 앤 애프터가 법령상 금지되는 의료 광고의 내용은 아닙니다. 환자 동일성, 촬영 조건 동일성, 부작용 경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 보장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의광심에 가게 되면요, 비포 앤 애프터 들어있으면 일단 무조건 심의 불통과입니다. 이게 의광심의 현재 심의 기준이에요. 즉 의광심의 심의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보다 까다로운 경우에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걸 사전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아예 법령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의료기관한테 제한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 기준 전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환자를 유인하는 의미의 비포 앤 애프터죠. 주로 성형외과, 피부과, 교정, 양악 등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한 학문적 설명 없이 심미적 요인에 따른 수술 결과물의 나열식 비포 앤 애프터,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인성을 띠는 비포 앤 애프터가 되겠죠. 이와 달리 예를 들면 성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사진 2개 비포 앤 애프터 딱 놔두면서 자 이런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호전이 되더라,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령상 조건인 환자 동일성, 촬영 조건 동일성, 부작용 명기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오인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학 정보 전달을 하는 경우에 이건 환자들이, 아니 국민들이 좀 알 권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 거죠. 자,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조건 사전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잘못됐죠. 자, 우리나라 의학 관련 저명한 학회지들 모두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정기간행물인데요, 정기간행물은 의료 광고 심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이 보건소에서 국내 유명 의대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논문 쓴 내용, 이런 최신 증례를 의료기관명 들어갔지, 의료인명 들어갔지, 비포 앤 애프터 들어갔네, 의료 광고네 라고 보겠다면서 의광심 사전심의 받으라고 요구할 대단한 계획 아니시라면 이 조건도 당연히 전제를 넣어 한정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분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는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거 9탄으로 계획했는데 점점 찍다 보니까 뒤에 할 얘기를 앞에서 다 끌어와가지고 해버리면서 편수는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연결점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고민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영상인 비급여 할인 광고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